조선 영조 20년 갑자년의 2월, 한양에 봄은 아직 더디게 오고 있었다. 성균관 반촌의 새벽 공기는 손끝이 시릴 만큼 차가웠다. 담장 너머 시험장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잔 불빛만이 그 차가움 속에서 홀로 온기를 품고 있었다. 3년에 한 번 열리는 식년시, 조선의 사내라면 평생의 꿈으로 삼는 대가가 막 이틀째 나를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날이 밝기도 전부터 시험장 담장 바깥에는 수험생을 둔 어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정화수 한 사발씩을 앞에 놓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비볐다. 밤새 글을 읽어 충혈된 자식의 눈을 떠올리며 입술이 다 트도록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기도 소리가 새벽 어둠 속에서 물결처럼 번졌다. 그 어미들 틈에서 한참 떨어진 돌담 그늘 아래 움직이지 않는 형체 하나가 있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것이 버려진 물건인 줄 알았다. 키가 어른의 허벅지에 겨우 닿을 만큼 작았고 남색 무명 치마 저고리는 너무 낡아 본래의 색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하기도 어려웠다. 두 갈래로 따아 느린 가는 머리채가 새벽 냉기에 흩날려 볼에 들러붙어 있었다. 그 형체가 서 있는 자리에는 어미들의 기도 소리도 새벽 바람 소리도 닿지 않는 것처럼 고요했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더구나 8살짜리 아이라는 것을 어미들이 알아챈 것은 한참이 지나서였다. 아이야, 내가 왜 거기 있느냐? 기도를 마치고 몸을 일으키던 어미 하나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고개를 갸웃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두 눈을 시험장 담장 쪽에 고정한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을 뿐이었다. 어미는 가까이 다가가다 멈칫했다. 아이의 눈이 이상했다. 8살짜리의 눈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깊고 무거운 것이 그 눈동자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수십 년치의 슬픔을 저 작은 눈에 다 눌러 담아놓은 것처럼. 너는 수험생 집 아이냐? 이 새벽에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 아이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그 눈과 눈이 마주친 순간 어미는 이유도 모르고 한 발짝 물러서고 말았다. 아이의 이름은 채윤이었다. 해가 막 가장자리를 비추기 시작하는 진시 초엽이었다. 시험장 안쪽에서 갑자기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어 터져나왔다. 도둑이야. 답안지를 도둑 맞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널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숨을 쉽니다.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이 공간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약속입니다. 좋아요 하나는 제작진에게는 계속 들려달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잠깐의 터치로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야담 한 모금을 계속 살아 숨쉬게 합니다. 기도하던 어미들이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혼비백산한 얼굴에 하급시관 하나가 쪽문을 박차고 뛰어나왔다. 아무도 이 근처에서 시험장으로 들어간 자 없느냐? 시관의 눈이 담장 앞에 있는 어미들과 하인들을 훑쳤다. 그리고 그 눈이 어둠 속에 서 있는 채윤에게서 멈췄다. 채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시관이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채윤 앞에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추었다. 아이야, 내가 안에 들어갔었느냐? 채윤은 고개를 저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관의 말문이 막혔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채윤 앞에 내밀었다. 사라진 답안지 위에 놓여 있었다는 작은 무명천 조각이었다. 거기에는 단정한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딱 한 줄이 쓰여 있었다. 이 수험생의 글씨에는 거짓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위조. 채윤은 그 무명천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수험생은 다른 사람의 글을 베꼈습니다. 답안지 귀퉁이에 흰 실이 꿰어 있을 것입니다. 그 실을 당기면 진짜 시험지와 가짜 시험지가 분리됩니다. 시관의 눈이 경악으로 확장되었다.
백사시지? 그것은 학문적으로는 이론으로만 알려진 부정행위 방법이었다. 두 장의 시험지 귀퉁이를 흰 실로 연결하여 진짜 답안지를 미리 써서 속에 넣어두고 빈 시험지로 위를 덮는 방식. 감독관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을 당기면 두 장이 분리되어 안에서 완성된 답안지가 나온다. 그런데 이 방법을 아는 자라면, 그것을 사전에 준비한 자라면 이번 시험장에 깊숙이 내통한 자가 있다는 뜻이었다. 시관이 벌떡 일어나 다시 쪽문으로 달려 들어갔다. 잠시 후 안쪽에서 더 큰 소란이 일었다. 시관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누군가 무릎을 꿇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단 한마디가 터져나왔다. 맞다. 흰실이 있다. 안에서 완성 답안지가 나왔다. 담장 밖의 어미들이 서로 손을 잡으며 숨을 멈췄다. 그 침묵 속에서 채윤만이 조용히 담장 쪽을 향해 서 있었다. 그때였다. 채윤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동시에 그것을 보았다.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 눈물은 투명하지 않았다. 짙디짙은 먹빛이었다. 마치 벼루 속의 먹물 한 방울이 아이의 눈에서 새어나오는 것처럼 검고 진한 먹빛 눈물이 채윤의 하얀 볼을 타고 흘러내려 턱 아래 맺혔다가 뚝 떨어졌다. 어미 하나가 비명을 삼켰다. 다른 어미가 아이 쪽으로 달려가려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인들은 서로를 보며 신호를 주고받다가 결국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채윤은 눈물을 닦지 않았다. 오히려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작고 낡은 검은 돌벼루였다. 손 안에 다 감기지도 않을 만큼 작았지만 그 안에는 먹물이 촉촉하게 고여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무런 바람도 없는 새벽이었는데 벼루 안의 먹물 표면이 잔물결처럼 가만히 떨리고 있었다. 살아있는 것처럼. 이 벼루가 알려주었습니다. 채윤의 목소리는 낮고 가늘었지만 그 말은 새벽 공기를 갈라내며 주위의 모든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그리고 아무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소문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반촌 골목 전체를 뒤덮었다. 과거 시험장에 귀신 같은 아이가 나타났다. 시험장 담장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부정행위를 가려낸 8살 소녀. 그 아이의 눈에서는 먹빛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에는 스스로 떨리는 벼루가 있었다. 그 벼루를 진묵연이라 사람들은 불렀다. 진실을 드러내는 먹벼루. 소문은 담장을 넘고 골목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성균관에서 육조거리로, 육조거리에서 대신들의 사랑채 창문으로, 그리고 마침내 예조판서 유한준의 귀에 들어갔다. 유한준은 그 소문을 전해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찻잔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사랑채에 울려 퍼지는 동안 그의 얼굴은 서서히 마치 흰 무명천이 먹물을 빨아들이듯 창백하게 변해갔다. 채씨 성을 가진 8살 계집아이라고.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인이 고개를 조아리며 더 말을 이으려 했지만 유한주는 손을 들어 물렸다. 혼자 남은 그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10년. 10년 동안 그가 잊으려 했던 이름이 귓속에서 낮고 선명하게 울렸다. 최영석. 그가 손수 죽인 그 사내의 이름. 그리고 그 사내의 딸이 8살이라면 그것은 최영석이 죽던 해에 태어났다는 뜻이었다. 유한주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10년 전에 죽인 그 사내의 눈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채윤이 태어난 것은 조선 영조 12년 선풍이 몰아치던 한겨울 밤이었다. 그 해는 아버지 최영석이 죽던 해였다.
아버지가 죽은 것이 동짓날이었고 채윤이 세상에 나온 것이 그보다 사흘 뒤였다. 어미는 남편의 부고를 받고 산기가 오는 바람에 채윤을 낳았고 채윤을 낳은 지 사흘 만에 눈을 감았다. 슬픔이 병이 되어 몸을 녹인 것이었다. 채윤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얼굴은 없었다. 채윤에게 어머니는 늘 외할머니의 눈물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름이었다. 아버지 최영석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람들은 그를 두 가지로만 기억했다. 하나는 조선 팔도를 통틀어 10손가락 안에 드는 명필이라는 것. 그의 글씨에는 기운이 있었다고 했다. 힘을 줘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붓끝에서 글자가 스스로 피어나는 것 같았다고. 그가 과거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쓰기 시작하면 시험관들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볼 만큼. 또 하나는 그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었다. 최영석은 열애전 식년시에서 장원급제를 했다. 그 답안지는 시관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만큼 탁월했다고 전해졌다. 그런데 급제가 확정된 지 불과 나흘 만에 갑자기 고발이 들어왔다. 최영석의 답안지가 위조된 것이라는 고발이었다. 누군가가 이미 작성된 다른 사람의 답안을 최영석이 베꼈다는 것이었다. 조사에 나선 것은 당시 예조 정랑이었던 유한준이었다. 유한준은 꼼꼼하고 치밀하게 조사했다. 증거도 여러 건이었다. 최영석의 답안지와 비교할 원본 글이 나왔고 두 글씨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는 감정 결과도 나왔다. 최영석은 억울하다고 절규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곤장 80대를 맞고 변방 유배형에 처해졌다. 변방의 혹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한 최영석은 유배지에 도착한 지 2달 만에 숨을 거두었다. 채윤이 어미 뱃속에 있던 때였다. 죽기 전 최영석은 딱 하나의 물건을 외할머니 편으로 고향에 보냈다. 작고 검은 돌벼루였다.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다. 최영석의 필체로 쓰인 쪽지였는데 글씨가 지나치게 여러 겹으로 덧씌워져 있어 그 내용을 제대로 읽기가 어려웠다. 외할머니는 쪽지를 수십 번 읽어보다 결국 이렇게만 이해했다고 했다. 딸에게 전해다오. 채윤이 그 벼루를 처음 손에 쥔 것은 5살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다. 벼루를 쥔 채윤의 눈앞에 갑자기 색이 보이기 시작했다. 외할머니가 벽에 써붙인 천자문 글씨가 갑자기 금빛으로 환하게 빛났다. 외할머니가 깜짝 놀라 뭐가 보이느냐고 물었을 때 채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대답했다. 할머니 글씨가 노랗게 빛나요. 따뜻한 색이에요. 외할머니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다. 할머니가 그 글씨를 쓸 때 무슨 마음이었는지 아느냐? 채윤은 고개를 저었다. 내 아비가 보고 싶어서 울면서 썼단다. 그 말을 들은 채윤은 글씨를 다시 바라보았다. 금빛 아래 아주 희미하게 파란 기운이 섞여 있었다. 슬프지만 사랑이 담긴 색. 채윤은 그날부터 알았다. 벼루가 자신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글씨를 쓴 사람의 마음이 색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진심으로 쓴 글씨는 금빛이었다. 거짓으로 쓴 글씨는 검붉은 핏빛이었다. 억울한 마음이 담긴 글씨는 차갑고 투명한 푸른빛이었다. 탐욕과 음모로 가득 찬 글씨는 그 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이 능력이 벼루에서 온 것인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인지 채윤은 알지 못했다. 다만 하나만은 확실했다. 이 벼루를 쥐고 있을 때만 색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채윤이 7살이 되던 해 외할머니가 죽기 직전에 털어놓은 말이 있었다. 윤아, 내 아비가 보낸 쪽지 말이다. 할미가 제대로 못 읽은 부분이 있었어. 외할머니는 낡은 쪽지를 채윤의 손에 쥐어주었다.
채윤이 그것을 펼쳤을 때 벼루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쪽지의 글씨 위에 색이 보였다. 어떤 색이었는가? 푸른빛이었다. 차갑고 서늘하고 투명한 억울함의 색. 그리고 그 푸른빛 아래 아버지가 쓴 마지막 말이 드러났다. 내 딸이 이것을 읽을 때가 되었다면 이미 세상을 조금은 알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이 벼루 바닥을 잘 보거라. 바닥에 새겨진 글자를 읽어다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증거이다. 채윤은 벼루를 뒤집었다. 벼루의 바닥에는 아주 가늘고 작은 글씨로 눈을 바짝 들이대야만 겨우 보일 만큼 작게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을 읽기 시작한 채윤의 손이 떨렸다. 손만이 아니었다. 온몸이 떨렸다. 눈물이 나왔다. 그 눈물이 아버지의 벼루에서 나온 먹물에 닿는 순간 채윤의 눈에서 먹빛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후로 채윤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생각하며 울 때마다 눈물은 언제나 먹빛이었다. 외할머니가 죽고 홀로 남은 채윤은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다. 밥을 얻어먹는 대신 허드렛 일을 했고 혹독하게 굴어도 벌 받는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다만 밤마다 벼루를 꺼내 바닥에 글씨를 읽고 또 읽었다. 외울 만큼 읽었다. 그리고 그 글씨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나이가 되던 해, 채윤은 한양으로 길을 떠났다. 8살이었다. 마을 어귀에서 우연히 함께 한양으로 가는 보부상 패거리를 만나 끼어들었다. 걷다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허기에 눈앞이 캄캄해지면 물을 마시고 걸었다. 열흘이 넘는 길이었다.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채윤이 찾아간 곳은 성균관 앞이었다. 식년시가 열리는 해라는 것을 채윤은 알고 있었다. 그 시험장 어딘가에 아버지를 죽인 자의 흔적이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찾으려면 채윤에게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다. 글씨를 보는 것. 아버지가 준 벼루로 글씨에 서린 거짓의 색을 보는 것. 채윤은 시험장 앞에서 사흘을 기다렸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이틀째 시험이 시작되었고 채윤의 눈에 무언가가 보였다. 시험장 담장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기운. 그것은 채윤의 눈에 검붉은 핏빛으로 보였다. 진하고 끈적이며 어둡게 일렁이는 거짓의 색이었다. 채윤은 그것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다. 저 안에 아버지를 죽인 자와 연결된 무언가가 있었다. 채윤은 밤사이 담장 쪽문 아래 틈으로 작은 무명천 쪽지를 밀어 넣었다. 그리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아버지, 곧 찾아드리겠습니다. 채윤이 그 말을 속으로 사귀는 동안 벼루 안의 먹물이 조용히 출렁였다. 살아있는 것처럼. 채윤이 한양에 도착하여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성균관 앞 주막 처마 아래에 한 젊은 선비가 찾아왔다. 나이는 25쯤 되었을까. 이름은 이태수였다. 올해 식년시에 응시하기 위해 전라도 순창에서 상경한 유생이었다. 시험장 근처에서 채윤이 시관에게 답을 내놓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채윤이 처마 아래서 쭈그려 앉아 벼루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멈칫했다. 채윤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이태수는 그 눈을 보고 2번 눈을 깜빡였다. 이 눈은 8살짜리의 눈이 아니었다. 아가, 어른도 없이 혼자 있느냐? 배는 고프지 않으냐? 채윤은 대답 대신 이태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그의 서책 보따리로 옮겼다. 보따리 안에서 글씨 쓴 종이가 삐져나와 있었다. 채윤의 눈에 그 종이 위에 글씨가 들어왔다. 금빛이었다. 따뜻하고 환한 금빛. 억지가 없는 진심의 색이었다. 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리에 앉았다. 배가 고픕니다. 이태수는 그 말에 웃음이 났다.
8살짜리 아이가 저리 당당하게 배가 고프다고 말하는 것이 어딘가 허를 찌르는 맛이 있었다. 그는 주막에 들어가 밥 한 그릇을 사다가 채윤 앞에 내려놓았다. 채윤은 그릇을 들기 전에 이태수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선비님은 이번 시험에서 장원이 되실 겁니다. 이태수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추었다. 어찌 그것을... 글씨의 색이 보입니다. 채윤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태수는 처음에는 아이의 엉뚱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 진지했다. 허황된 것을 말하는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글씨의 색? 그게 무슨 말이냐? 채윤은 벼루를 꺼내 이태수 앞에 내려놓았다. 이 벼루를 쥐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쓴 글씨가 색으로 보입니다. 금빛으로 보이면 진심으로 쓴 글씨이고 검붉은 빛이 보이면 거짓이 담긴 글씨입니다. 선비님의 글씨는 금빛입니다. 이태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벼루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이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벼루의 측면 아래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태수는 눈을 가늘게 하고 그것을 읽었다. 진무견, 최영석 착, 최영석. 이태수는 숨을 들이켰다. 그 이름을 몰랐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었다. 그러나 이태수는 그 이름을 알았다. 더 정확하게는 그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아버지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다. 이태수의 아버지는 10년 전 최영석과 같은 식년시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유생이었다. 그는 낙방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했다. 내가 진 게 아니라 최영석이 이긴 것이라고. 그의 글씨는 하늘이 내린 것이라고. 그런데 그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하늘을 향해 주먹을 쥐었다고 했다. 그 벼루가 최영석의 것이라면 너는 최영석의 딸이냐? 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태수는 벼루를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가 결심되는 빛이 스쳤다. 무엇을 하려는 게냐? 채윤은 대답했다. 짧고 명확하게. 아버지를 죽인 자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태수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 처마 끝 풍경이 울렸다. 그 소리가 잦아든 뒤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도와주겠다. 채윤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왜요? 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이 있다. 억울한 자의 한이 풀리지 않으면 그 기운이 후손에게 쌓인다고. 나는 최영석 선생의 한이 풀리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태수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내 아비를 죽인 자가 누구인지 나도 의심하는 바가 있다. 채윤의 눈이 가늘어졌다. 누구를 의심하십니까? 이태수는 주막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북적였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유한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채윤의 손 안에 있는 벼루가 한번 떨렸다. 거짓을 만나면 흔들리지 않는 벼루가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 흔들렸다. 채윤은 그것을 느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저도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주막 처마 아래서 낮은 목소리로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태수가 아는 것을 채윤에게 말했고 채윤이 벼루 바닥에서 읽은 것을 이태수에게 말했다.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 두 사람은 각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떨구었다가 다시 들었다. 이태수가 먼저 말했다. 증거가 필요하다. 벼루 바닥에 새겨진 글씨가 있어도 그것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한다. 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왔습니다. 이태수가 의아한 얼굴을 했다. 채윤은 벼루를 품속에 넣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벼루 바닥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내 원래 답안지의 복사본이 성균관 기록 보관소에 있다. 그것을 찾아라. 아버지는 자신의 답안지가 위조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원래 답안지를 복사하여 기록 보관소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그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식년시 현직 시관뿐입니다. 이태수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까이 간 것이로구나. 시관들 중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오늘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했습니다. 그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한 자가 시험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가 유한준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태수는 잠시 생각했다. 내가 오늘 시관에게 부정행위를 알린 것은 시관들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그 과정에서 기록 보관소에 접근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태수는 채윤을 바라보았다. 눈앞에 있는 것은 분명 8살짜리 아이였다. 그런데 그 머릿속에서 이토록 정교한 계획이 나오고 있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이태수가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을 눈치챘는지 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날을 위해 2회를 준비했습니다. 2회? 6살부터 준비했다는 말인가? 이태수는 더 묻지 않았다. 그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다. 내일부터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거라. 유한주는 지금 예조판서다. 조선에서 과거 시험을 관장하는 최고 위직이다. 그를 건드렸다가는 나도 너도 다시는 햇빛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채윤이 이태수를 올려다보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느냐? 채윤의 대답은 짧았다. 해야 합니다. 채윤이 과거 시험장 앞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한 사건은 그로부터 이틀 사이에 한양 전체를 뒤흔들었다.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랐다. 처음에는 반촌 골목에서 시작되었다. 8살짜리 아이가 눈으로 보지도 않은 시험장 내부의 부정행위를 알아냈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건너갔다. 그 이야기는 주막에서 부풀어 올랐고 시전 상인들 사이에서 2배가 되었고 사대문 안양반집 사랑채에 들어설 때는 3배가 되어 있었다. 소문의 핵심은 2가지였다. 하나, 그 아이의 눈에서 먹빛 눈물이 흘렀다. 둘, 그 아이의 손에는 살아있는 벼루가 있었다. 살아있는 벼루. 그 표현이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지면서 점점 더 신비로운 색을 더씹었다. 어떤 이는 그 벼루가 스스로 글씨를 쓴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 벼루를 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고 했다. 또 어떤 이는 그것이 죽은 명필의 원혼이 깃든 것이라고 했다. 이 소문에 제각각 다른 이유로 귀를 세우는 자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성균관 대사성 오왕준이었다. 나이 60이 넘은 노학자로 평생 공정한 과거 시험을 위해 힘써온 인물이었다. 그는 이번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위를 보고받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8살짜리 아이가 적발했다고? 예, 대사성 날이. 그 아이가 쪽문 아래로 쪽지를 밀어 넣었고 그 내용대로 조사해보니 백사시지법으로 준비된 완성 답안지가 나왔습니다. 오왕주는 한참 침묵했다. 백사시지법은 이론으로만 전해지는 방법이었다.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면 시험 시작 전에 시험지에 접근할 수 있는 자, 즉 시험관 내부에 공범이 있어야만 했다. 그 공범을 찾는 것이 문제였다. 그 아이를 데려오거라. 두 번째는 도성 최고의 점쟁이로 소문난 함종필이었다. 그는 돈 있는 양반들의 사주팔자와 운수를 봐주며 꽤 많은 돈을 모은 자였다. 살아있는 벼루 이야기를 듣고 눈이 반짝였다.
그 벼루가 진짜라면, 그것을 내 손에 넣는다면. 세 번째는 유한준이었다. 유한준은 소문을 전해 들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신복 중에서도 가장 음험한 자인 나한도를 불렀다. 나한도는 유한준의 지시라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자였다. 나한도가 무릎을 꿇고 앉자 유한준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를 찾아라. 찾아서 어디서 왔는지,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라. 그리고 유한준이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그 벼루를 가져와라. 나한도가 물러난 뒤 유한준은 서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주머니를 열자 안에서 작은 쇠 도장이 나왔다. 도장면에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10년 전 최영석의 답안지에 찍혔던 바로 그 위조 인장이었다. 유한준은 그 인장을 손에 쥔 채 눈을 감았다. 최영석을 죽인 것은 이 인장이었다. 최영석의 답안지를 빼돌리고 다른 사람의 글씨를 베낀 위조 답안지에 이 인장을 찍어 원본인 것처럼 제출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인장이 최영석의 집에서 나온 것처럼 꾸몄다. 철저하고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런데 최영석의 딸이 나타났다. 그것도 벼루를 들고. 진무견. 최영석의 벼루. 유한준은 그 벼루를 한 번도 실물로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최영석이 그 벼루를 얼마나 아꼈는지는 알고 있었다. 최영석이 그 벼루에 무언가를 숨겨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만약 그 벼루에 최영석이 증거를 남겨두었다면 유한준의 손이 쥔 인장이 삐거덕 소리를 낼 만큼 세게 쥐어졌다. 그 벼루를 없애야 했다. 아니, 그 벼루를 없애기 전에 그 벼루 안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했다. 그 벼루가 실제로 무언가를 드러낼 수 있는 물건이라면 그 능력을 자신이 먼저 이용해야 했다. 정적들의 비리를 밝혀내는 데 이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유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아이를 죽이는 것은 나중의 일이었다. 먼저 이용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면 되었다. 한편 채윤은 이 모든 움직임을 알지 못했다. 이태수의 주선으로 성균관 대사성 오왕준의 호출을 받은 채윤은 이태수와 함께 성균관으로 들어가는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왕준이 채윤을 만나겠다고 한 것은 이번 부정행위 조사에 채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채윤이 성균관 안에 들어간다면 기록 보관소에 접근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었다. 그것은 채윤이 한양에 온 이래 가장 큰 기회였다. 그런데 이태수가 그날 밤 돌아와 심각한 얼굴로 채윤에게 말했다. 유한준이 나한도를 보냈다. 내 뒤를 밟고 있는 것 같다. 채윤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태수가 놀란 얼굴을 했다. 알고 있었다고? 어제부터 뒤를 밟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태수는 당혹스러운 얼굴로 채윤을 바라보았다.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냐? 채윤이 고개를 들었다. 이용당하면 됩니다. 유한준이 저를 이용하려 한다면 저 역시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예조판서 유한준이 채윤을 직접 만나러 온 것은 시험장 사건이 있고 나서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유한준은 화려한 관복 차림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검소한 무명 도포를 걸치고 수행원 하나만을 데리고 채윤이 머물고 있는 주막 앞에 나타났다. 일부러 평범하게 꾸민 것이 분명했다. 채윤은 그를 처음 보는 순간 손 안의 벼루가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유한준이 채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확하게는 허리를 숙여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자신의 시선을 맞춘 것이었다. 그 얼굴에는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가 채윤이로구나. 내 소문을 들었다.
내 아버지 최영석은 내가 아끼던 사람이었다. 억울하게 죽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채윤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십니까? 유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내가 가진 그 벼루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찾아왔다. 내 집에 와서 내 집에 있는 문서들을 살펴봐 주겠느냐? 만약 그 문서 중에서 거짓이 담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채윤은 유한준의 말을 들으며 벼루를 꽉 쥐었다. 벼루 안에 먹물이 출렁였다. 그리고 채윤의 눈에 색이 보였다. 유한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공기 중에 글씨처럼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 색이 어떠한가? 검붉었다. 진하고 끈적한 거짓의 색. 채윤은 그것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것은 채윤이 바라던 일이기도 했다. 유한준의 집에 들어갈 기회. 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유한준의 눈에 잠깐 무언가가 번뜩였다가 사라졌다. 채윤은 그것도 보았다. 안도가 담긴 빛이었다. 이태수는 채윤이 돌아와 그 사실을 전하자 얼굴이 굳었다. 위험하다. 유한준의 집에 혼자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혼자가 아닙니다. 채윤이 벼루를 들어 보였다. 아버지가 함께 갑니다. 이태수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그 대신 채윤에게 한 가지를 준비시켰다. 유한준의 집에서 나오는 즉시 달려올 수 있도록 이태수 자신이 그 집 담장 밖에서 기다리겠다는 것이었다. 이틀 뒤 채윤은 유한준의 집에 들어갔다. 유한준의 집은 북촌의 가장 좋은 터에 자리 잡은 큰 기와집이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채윤의 손 안에서 벼루가 한번 강하게 진동했다. 마치 이 집의 기운을 감지한 것처럼. 유한준은 채윤을 사랑채 서재로 안내했다. 서재 사방의 책장에는 책과 문서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 유한준이 책상 위에 문서 더미를 쌓아 올리며 말했다. 이것들이 내가 예조 정랑 시절부터 모아온 문서들이다. 이 중에서 위조된 것이 있으면 알려다오. 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첫 번째 문서를 들었다. 벼루를 쥔 손에 집중하면서 문서의 글씨를 바라보았다. 금빛. 이것은 진짜였다. 두 번째 문서. 금빛. 세 번째 문서. 역시 금빛. 그런데 채윤이 이것들을 살피는 동안 진짜로 찾고 있는 것은 그 문서들이 아니었다. 채윤의 눈이 서재 구석구석을 조용히 훑고 있었다. 벼루 바닥의 글씨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유한준의 서재 기둥 뒤에 있다. 채윤은 그것을 찾고 있었다. 문서를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을 이동시키며 서재의 네 기둥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둥까지 확인했을 때 유한준이 갑자기 물었다. 어떠냐? 이 문서들은 어떻게 보이느냐? 채윤이 고개를 들었다. 다 진짜입니다. 유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문서 더미를 가져왔다. 채윤은 그 틈에 네 번째 기둥을 확인했다. 기둥 뒤에 아주 좁은 틈이 있었다. 그 틈에서 무언가가 보였다. 납작하고 긴 것. 오랫동안 감춰진 듯 먼지가 덮여 있는 것. 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러나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손도 떨리지 않았다. 채윤은 문서를 계속 살피는 척하며 그것을 꺼낼 기회를 기다렸다. 기회는 짧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유한준이 뒤를 돌아 서가에서 다른 책을 꺼내려 할 때 채윤의 손이 기둥 틈으로 재빠르게 들어갔다. 납작한 것이 손끝에 잡혔다. 얇게 말린 종이었다. 채윤은 그것을 치마 속에 숨겼다. 유한준이 다시 돌아섰을 때 채윤은 여전히 문서를 살피고 있었다.
이쪽도 다 진짜입니다. 유한준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눈빛이 채윤을 향해 좁아졌다. 잘했다. 그럼 내일도 와서 다른 문서들을 봐주겠느냐? 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채윤은 알고 있었다. 내일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손에 넣은 것으로 충분했다. 채윤이 유한준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이태수가 담장 밖에서 달려왔다. 괜찮으냐?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두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와 남산 아래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추적하는 발소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채윤이 치마 속에서 말린 종이를 꺼냈다. 이태수가 그것을 받아들었다. 펼쳤다. 얇은 종이 위에 빽빽한 글씨가 가득 적혀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잉크도 바래 있었다. 그러나 글씨는 여전히 또렷하게 읽혔다. 이태수가 읽기 시작했다. 한 줄, 두 줄.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세 줄째에서 그의 눈이 멈추었다. 그는 채윤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맞는다면. 채윤이 말했다. 벼루를 대고 보십시오. 이태수가 채윤에게서 벼루를 건네받아 한 손에 쥐고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색이 보이지는 않았다. 벼루의 능력은 채윤에게만 작동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채윤이 벼루를 쥐고 그 종이를 바라보는 순간 채윤의 눈에 색이 들어왔다. 붉었다. 그러나 검붉은 거짓의 색이 아니었다. 선명하고 뜨거운 붉은색이었다. 살아있는 피의 색. 그것은 채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색이었다. 이것은 채윤이 말을 잇지 못했다. 이태수가 물었다. 어떤 색이냐? 붉습니다. 검붉지 않고 선명하게 붉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담긴 색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죽으림을 다해 이 글을 썼습니다. 이태수가 숨을 들이켰다. 이것이 최영석 선생의 글씨라는 것을 알겠느냐? 채윤은 그 종이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아버지의 글씨를 채윤은 직접 본 적이 없었다. 벼루 바닥에 새겨진 작은 글씨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색이 이 종이에서 풍겨나오는 기운이 채윤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아버지입니다. 이태수가 종이를 다시 살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최영석이 유배지에서 쓴 진술서였다. 자신이 어떻게 누명을 쓰게 되었는지, 답안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록한 문서였다. 그리고 그 문서의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이 문서를 읽는 자여, 이것과 함께 성균관 기록 보관소의 묘시 서랍을 찾으라. 그 안에 내가 시험 전날 밤 직접 써서 넣어둔 원본 답안지의 사본이 있다. 이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이 문서가 유한준의 집에 있었다는 것은 유한준이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채윤이 말했다. 이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한준이 이것을 없애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왜? 채윤이 답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없애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차라리 숨겨두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한준은 이 문서의 존재를 알면서도 없애지 못한 것입니다. 이태수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이 문서와 성균관 기록 보관소의 사본을 연결하면 최영석 선생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균관 기록 보관소는 대사성 이하 지정된 시간들만 접근할 수 있다. 어떻게? 채윤이 입을 열었다. 오왕준 대사성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태수의 눈이 커졌다.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냐? 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사성 나리는 지금 이번 시험의 부정행위 조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를 불러서 도움을 받으려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기록 보관소에 접근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태수는 채윤을 바라보았다. 8살짜리 아이의 눈빛에서 흔들림이 없었다. 언제 대사성을 만나느냐? 내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태수가 번쩍 고개를 돌렸다. 골목 입구에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나안도였다. 귀한 것을 가지고 다니는구나, 아이야. 나안도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의 시선이 채윤의 손에 들린 종이로 향했다. 그것을 내놓아라. 이태수가 채윤 앞을 막아섰다. 누구냐? 내가 감히. 나안도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나안도는 빠르고 조용했다. 이태수가 막아서려 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시도였다. 나안도는 유한준이 수십 년을 부려온 자였다. 사람을 제압하는 것은 그에게 밥 먹는 것만큼 익숙한 일이었다. 나안도가 이태수의 손목을 비틀어 담장에 밀어붙이는 데는 눈 깜짝할 사이도 걸리지 않았다. 젊은 선비는 가만히 있어라. 그 아이한테만 볼 일이 있다. 채윤은 뒷걸음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나안도가 잠시 멈칫했다. 8살짜리 아이가 뒷걸음치지 않고 앞으로 나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채윤이 벼루를 들어 올렸다. 이것이 필요하십니까? 나안도의 눈이 벼루로 향했다. 잠깐이었다. 그 순간 채윤이 손에 든 벼루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나안도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한 그 찰나에 채윤의 몸이 반대쪽으로 달렸다. 담장의 틈이 보였다. 사람 하나가 가까스로 빠져나갈 수 있는 좁은 틈이었다. 채윤은 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잡아. 나안도의 고함이 들렸다. 이태수가 잡힌 채 고함을 질렀다. 채윤아, 달려라. 대사성 나리께 가거라. 채윤은 달렸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다. 해가 지고 있었다. 큰 길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채윤은 그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채윤의 손에는 벼루가 없었다. 나안도를 속이기 위해 바닥에 내려놓고 달린 것이었다. 벼루가 없으면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벼루 바닥의 증거도 함께 잃은 것이었다. 채윤은 뛰면서 생각했다. 벼루를 잃었다. 그러나 치마 속에 최영석의 진술서는 아직 있었다. 그리고 기록 보관소의 위치는 채윤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다. 성균관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오항준 대사성을 만날 수 있을까? 채윤은 달렸다.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고 골목을 꺾고 다시 큰 길을 건너 달렸다. 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뒤에서 갑자기 고함이 들렸다. 거기 서거라. 포교다. 누가 어린아이를 쫓느냐? 포교. 한양의 치안을 맡은 관리였다. 채윤이 멈추어 뒤를 돌아보았다. 나안도를 쫓던 포교들이 나안도를 붙들고 있었다. 나안도가 무언가를 설명하려 했지만 포교들은 그를 놔주지 않았다. 채윤은 그 틈에 다시 달렸다. 성균관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채윤의 숨은 가빠져 있었고 가느다란 다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채윤은 멈추지 않았다. 정문 앞 수직하는 관리에게 말했다. 대사성 나리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급히 전해 주십시오. 관리가 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름이 무엇이냐? 채윤이라 합니다. 관리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채윤을 알아보았다. 소문이 이미 성균관 안에도 퍼져 있었던 것이다. 관리가 급히 안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왔다. 대사성 나리께서 들어오라 하십니다. 채윤이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담장 밖에서 무언가가 담 너머로 날아왔다. 탁!
채윤의 발 앞에 떨어진 것은 낡은 검은 벼루였다. 진무견이었다. 채윤이 벼루를 집어들었다. 벼루 안에 먹물이 출렁였다. 살아있는 것처럼 누군가 던진 것이었다.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채윤은 벼루를 꽉 쥐었다. 그 순간 벼루가 강하게 진동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동이었다. 마치 울리는 것 같았다. 채윤이 벼루를 바라보았다. 벼루 안의 먹물이 갑자기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먹물 위에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글씨였다. 먹물 표면에 스스로 글씨가 떠오르고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체였다. 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먹빛 눈물이었다. 벼루 안에 먹물 위에 떠오른 글씨는 길지 않았다. 단 세 줄이었다. 딸아, 이제 때가 되었다. 성균관 보관소 묘시 서랍. 그 서랍의 이중 바닥 안에 있다. 마지막 증거다. 채윤은 그 글씨가 사라지기 전에 눈에 새겼다.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대사성 오항주는 예상보다 훨씬 진지한 얼굴로 채윤을 맞이했다. 70을 바라보는 노학자였지만 눈빛은 맑았고 채윤이 방으로 들어섰을 때 오항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맞이했다. 그것은 아이에게 흔히 하는 행동이 아니었다. 내가 채윤이로구나. 나는 오항준이다. 앉거라. 채윤이 앉자 오항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번 시험의 부정행위 건으로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채윤이 고개를 들었다. 오항준이 서랍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채윤이 그것을 받아들고 벼루를 쥐며 바라보았다. 순간 채윤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 문서의 글씨에서 색이 보였다. 짙은 파란빛이었다. 억울함의 색. 그런데 그 파란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채윤의 눈앞이 순간적으로 파랗게 물드는 것 같았다. 이것은 아버지의 글씨입니다. 오항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나는 10년 전 최영석의 사건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증거가 없었고 유한준의 세력에 밀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 문서는 최영석이 유배를 떠나기 직전 나에게 몰래 전달한 것이다. 10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채윤은 문서를 꽉 쥐었다. 이것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최영석이 자신의 답안지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목격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시험 당일 밤 그는 우연히 시험장 보관소에서 자신의 답안지가 다른 것으로 교체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한 자가 당시 예조 정랑 유한준이었다는 것도 직접 목격했다. 채윤이 숨을 멈추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까? 오항준이 탄식했다. 증인이 없었다. 최영석 혼자 봤을 뿐이고 유한준은 최영석이 거짓 진술을 한다고 몰아붙였다. 그리고 유한준에게는 당시 판서까지 올라간 세력이 뒤에 있었다. 채윤이 치마 속에서 진술서를 꺼냈다. 이것이 있습니다. 오늘 유한준의 집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오항준이 그것을 받아 읽기 시작했다. 읽을수록 그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유한준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성균관 기록 보관소에 원본 답안지의 사본이 있다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오항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 사본이 아직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제가 찾겠습니다. 오항준이 채윤을 바라보았다. 긴 침묵이었다. 그리고 오항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를 기록 보관소로 안내하겠다. 기록 보관소는 성균관 건물의 가장 안쪽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오항준이 직접 문을 열었다. 낮고 좁은 문을 들어서자 천장까지 빼곡하게 들어찬 서랍들이 눈에 들어왔다. 서랍 하나하나에 글씨가 작게 적혀 있었다. 채윤은 서랍들을 하나씩 훑으며 아버지가 벼루에 남긴 말을 떠올렸다. 묘시 서랍. 채윤이 서랍들을 살피다가 한쪽 구석에서 멈추었다. 갑자라고 적힌 서랍이 있었다. 그 서랍을 당겼다. 안에는 낡은 시험 기록,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채윤이 그것들을 하나씩 드러내어 살폈다. 그리고 서랍 바닥을 두드렸다. 둔탁한 소리. 이중 바닥이었다. 채윤이 손끝으로 바닥 가장자리를 더듬었다. 작은 홈이 느껴졌다. 손톱을 집어넣어 당겼다. 찌익 소리와 함께 이중 바닥이 들려 올라왔다. 그 아래에 납작하게 접힌 종이 하나가 있었다. 채윤이 그것을 꺼내 들었다. 손이 떨렸다. 벼루를 쥔 손에서 전류 같은 것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벼루를 쥐고 바라보았다. 채윤의 눈에 색이 들어왔다. 금빛이었다. 아주 순수하고 환한 금빛. 거짓이 한 점도 없는 진심 그 자체의 색이었다. 채윤의 눈에서 먹빛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그것은 최영석이 열애 전 식년시에서 쓴 원본 답안지의 사본이었다. 그리고 그 답안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이 답안지는 년 식년시 당일 내가 직접 쓴 것의 사본이다. 만약 누군가 내 답안지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것과 대조하여 확인하라. 글씨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순간 기록 보관소 문이 열렸다. 들어온 것은 유한준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한도가, 그 뒤에 유한준의 사병 셋이 따라 들어왔다. 유한준의 눈이 채윤의 손에 든 종이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남은 것은 차갑고 냉혹한 본래의 얼굴이었다. 잘도 찾아냈구나. 오항준이 유한준 앞을 막아섰다. 유판서, 여기서 무슨 짓이오? 유한준이 오항준을 밀쳐냈다. 대사성 날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그만 물러나 계시오. 유한준의 사병들이 오항준을 붙들었다. 오항준이 소리쳤다. 이놈들이 감히. 이곳은 성균관이다. 누구도 함부로 행패를 부릴 수 없는 곳이다. 유한준이 채윤을 향해 걸어왔다. 그 종이를 내놓아라. 채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유한준이 손을 뻗어 채윤의 손에서 종이를 빼앗으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채윤이 벼루를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벼루를 자신의 손 위에서 기울였다. 먹물이 흘러내렸다. 바닥으로, 유한준의 발 앞으로. 그리고 먹물이 바닥에 닿는 순간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먹물이 바닥에 닿은 곳에서 글씨가 저절로 써지기 시작했다. 누가 쓰는 것이 아니었다. 먹물이 스스로 퍼지며 글자를 만들었다. 유한준의 발 앞에서 시작된 글씨는 보관소 바닥 전체로 번져나갔다. 그것은 최영석의 글씨체였다. 오항준이 그것을 보고 눈이 커졌다. 최영석. 최영석의 글씨다. 유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바닥에 써진 글씨는 단 한 문장이었다. 유한준, 내가 내 답안지를 바꿨다. 유한준이 뒷걸음쳤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그는 바닥의 글씨를 내려다보다가 채윤을 바라보았다. 채윤은 그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열애 전 아버지를 죽인 것이 당신입니까? 그 물음은 낮고 고요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8살짜리 아이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유한준이 갑자기 호통을 쳤다. 이 계집아이가 감히. 여봐라. 저 아이를 붙잡아라. 나한도가 앞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 순간 기록 보관소 문이 다시 열렸다. 이태수였다. 이태수 뒤에는 포교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태수 손에는 유한준의 사인이 담긴 문서 여러 장이 들려 있었다. 포교청 관원들이다. 예조판서 유한준을 체포한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혼란이 일었다. 유한준의 사병들이 칼을 뽑으려 했지만 포교들의 수가 훨씬 많았다. 나안도는 달아나려다가 포교들에게 붙들렸다. 유한준이 채윤을 향해 손가락을 들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아이가 증거를 꾸몄다. 죽은 사람의 글씨를 흉내낸 것이다. 아이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 말에 포교들이 잠시 흔들렸다. 사실 그것은 합리적인 의심이었다. 먹물이 스스로 글씨를 쓴다는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채윤이 입을 열었다. 의심하십니까? 채윤이 벼루를 오왕준에게 건네며 말했다. 대사성 날이 이 벼루를 받아 쥐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문서를 보십시오. 오왕준이 벼루를 받아 쥐었다. 그리고 채윤이 건네는 최영석의 진술서를 살폈다. 오왕준은 벼루를 쥔 채 진술서를 읽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것은 최영석이 쓴 것이 맞다. 나는 이 사람의 글씨를 10년이 넘도록 봐왔다. 이것은 분명 그의 글씨다. 포교들이 오왕준의 말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유한준이 마지막으로 외쳤다. 잠깐, 그 벼루가 조작된 것이다. 저 아이가 벼루에 미리 무언가를 넣어두었을 것이다. 조사해보면 알 것이다. 모두의 시선이 채윤에게 쏠렸다. 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벼루를 받아 오왕준의 손에서 가져왔다. 벼루를 조사하겠다면 조사하십시오. 채윤이 벼루를 포교대장에게 내밀었다. 포교대장이 조심스럽게 받아 이리저리 살폈다. 벼루 안의 먹물은 이미 없어져 있었다. 바닥에 다 쏟아진 것이었다. 빈 벼루였다. 포교대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 벼루입니다. 유한준이 이를 갈았다. 그렇다면 저 아이가 미리 바닥에 글씨를 써두었을 것이다. 저는 이 방에 들어온 지 잠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유판서 날이 당신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바닥에 그 많은 글씨를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윤의 물음에 유한준이 입을 다물었다. 채윤이 이태수를 바라보았다. 이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들고 있던 문서를 내밀었다. 이것이 있습니다. 오늘 유한준의 집 근처에서 증인을 찾았습니다. 이태수가 뒤를 향해 손짓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왔다. 허리가 굽고 손이 떨리는 노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분은 10년 전 최영석의 시험장에서 함께 시험을 치른 유생이었습니다. 유한준이 밤에 시험 보관소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노인이 앞으로 나와 유한준을 바라보았다. 나는 유정우라 하오. 10년을 두려워 숨어 살았소. 하지만 이 아이를 보고 결심했소. 이 아이의 아비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나마저 입을 다문다면 내 일생이 욕될 것이라 생각했소. 유한준의 다리가 흔들렸다. 그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나 채윤은 그것을 보면서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잠깐요. 채윤이 입을 열었다. 모두가 채윤을 바라보았다. 아직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채윤이 벼루를 손에 다시 쥐었다. 텅 빈 벼루였다. 먹물은 이미 다 바닥에 쏟아졌다. 그런데도 채윤이 벼루를 쥐자 다시 손바닥에 전류 같은 것이 흘렀다. 채윤이 벼루를 뒤집었다. 벼루의 바닥을 모든 이에게 보였다.
여기 새겨진 글씨를 보십시오. 벼루 바닥에는 아주 가늘고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오왕준이 눈을 가늘게 하고 몸을 숙여 들여다보았다. 진무견, 최영석 작. 이 벼루를 쥔 자는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벼루의 먹물이 닿는 날 진실은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한 줄이 있었다. 오왕준 대사성께 귀하가 보관한 것과 대조하시오. 오왕준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귀하가 보관한 거? 그는 빠른 걸음으로 기록 보관소 한쪽 서랍으로 걸어갔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서랍을 당겼다. 거기서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오왕준이 10년 전 직접 쓴 글씨가 있었다. 최영석 사건 관련 보관물. 절대 소각하지 말 것. 오왕준이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10년 전 식년시 당시 유한준이 원본이라며 제출했던 최영석의 답안지였다. 유한준의 조작이 시작된 바로 그 위조 답안지. 오왕준이 그 답안지와 채윤이 찾아낸 사본을 나란히 펼쳤다. 모두가 그것을 바라보았다. 두 답안지의 글씨는 얼핏 보면 같아 보였다. 그러나 나란히 놓고 자세히 보자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다. 회계 방향, 붓을 내리는 압력, 글자의 비율. 훈련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미세한 차이들이었다. 그리고 채윤이 벼루를 위조 답안지 위에 가져갔다. 모두가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채윤의 눈에 색이 들어왔다. 검붉었다. 진하고 역겨운 거짓의 색. 그리고 사본 위에 벼루를 가져갔다. 금빛이었다. 채윤이 입을 열었다. 이쪽이 거짓입니다. 이쪽이 진짜입니다. 포교대장이 두 답안지를 들고 필적 감정을 위해 서화 전문가를 부르겠다고 했다. 오왕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르거라. 그러나 내 눈에도 이미 보인다. 이쪽은 최영석의 것이 아니다. 이쪽이 진짜 최영석의 글씨다. 유한준이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렇다 해도 그 아이의 말을 어떻게 믿는다는 것이오? 벼루가 색을 보여준다니 그게 무슨 허황된 말이오? 채윤이 고개를 들었다. 허황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윤이 유한준을 향해 걸어갔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직접 시험해 드리겠습니다. 채윤이 이태수에게서 빈 종이와 붓을 받았다. 채윤이 유한준에게 종이와 붓을 내밀었다. 당신이 저 답안지가 최영석 아버지의 진짜 글씨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여기에 써주십시오. 이것은 최영석의 진짜 답안지다. 딱 그 한 줄만 써주십시오. 유한준이 멈추었다. 내가 왜 아이의 요구를 못 쓰시겠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유한준은 쓸 수 없었다. 자신이 거짓임을 알면서 쓴 글씨가 어떤 색으로 보일지 두려웠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거짓인 것을 진짜라고 쓰는 행위 자체가 그의 입장을 더 곤란하게 만들 것이었다. 유한준이 붓을 뿌리쳤다. 이런 엉터리 노름에 더 이상 응할 수 없다. 그 반응이 대답이었다. 포교들이 유한준을 향해 다가갔다. 그러나 그때 또 다른 문이 열렸다. 들어온 것은 낯선 관리들이었다. 그들의 복색을 보고 오왕준이 눈을 크게 뜨며 무릎을 꿇었다. 포교들도 무릎을 꿇었다. 이태수도 무릎을 꿇었다. 채윤만이 서 있었다. 낯선 관리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나이가 지긋한 어른이었다. 그가 채윤을 바라보았다. 채윤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벼루 안에서 무언가가 느껴졌다. 따뜻한 기운이었다. 거짓도 억울함도 탐욕도 아닌 것이었다. 지금껏 채윤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운이었다. 그 사람이 입을 열었다. 내가 직접 들었다.
이 어린 소녀가 죽은 아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고. 성균관 기록 보관소에 들어온 사람은 영조 임금의 밀명을 받고 온 어사였다. 이 사건의 소문이 도성 전체에 퍼지면서 임금의 귀에도 들어갔다. 영조는 과거 시험의 불공정한 운영을 누구보다 경계하는 임금이었다. 예조 판서가 관련된 시험 비리 소문을 들은 즉시 밀명을 내려 사람을 보낸 것이었다. 어사가 채윤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채윤이라 합니다. 최영석의 딸이라 했느냐? 그렇습니다. 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오왕준을 바라보았다. 대사성,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일을 모두 설명해 주시오. 오왕준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10년 전 최영석의 사건부터 오늘 기록 보관소에서 찾아낸 사본까지. 어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입을 열었다. 두 답안지를 대조한 결과는 포교대장이 나섰다. 조금 전 서화 전문가가 도착하여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유한준이 원본이라고 제출한 답안지는 최영석의 글씨체와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보관소 이중 바닥에서 나온 사본은 최영석의 진짜 글씨로 확인되었습니다. 어사가 유한준을 바라보았다. 유한준은 이미 모든 힘이 빠진 얼굴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다. 유한준, 할 말이 있는가? 유한준이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 머리를 들지 못했다. 채윤은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벼루를 꽉 쥐었다. 벼루 안에 먹물이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도 채윤은 벼루를 통해 무언가를 느꼈다. 따뜻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것 같은 온기였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늘은 먹빛이 아니었다. 맑고 투명한 눈물이었다. 처음으로 어사가 명을 내렸다. 예조판서 유한준을 즉각 포박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 신봉 나한도도 함께 압송하라. 최영석 사건 재심 청원을 올리겠다. 포교들이 움직였다. 유한준이 끌려나가면서 채윤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이제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어떤 것이 있었다. 채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부끄러움이었다. 유한준이 끌려나가고 기록 보관소 안이 조용해졌다. 어사가 채윤을 바라보았다. 한 가지 묻겠다. 내 아비의 억울함이 이렇게 풀리기를 바랐는데 원한이 남지는 않겠느냐? 유한준이 내 아비를 죽인 자인데 그 자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채윤이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저는 원한을 풀러온 것이 아닙니다. 어사가 눈썹을 올렸다. 그럼 아버지가 억울하지 않게 하려고 왔습니다. 원한과 억울함은 다릅니다. 원한은 갚고 나서도 남는 것이지만 억울함은 진실이 드러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억울하셨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으니 그 억울함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사가 한참 채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8살이라고 했느냐?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랍다. 오왕준이 채윤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최영석 선생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에 대해 내가 10년 전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 것에 대해 이렇게 사죄한다. 채윤이 오왕준을 일으켜 세웠다. 괜찮습니다. 대사성 나리께서 증거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습니다. 이태수가 채윤 곁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 해냈다. 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채윤이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사흘이 지났다. 유한준은 의금부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다. 최영석 사건의 재심이 결정되었다. 오왕준 대사성이 전면에 나서서
최영석의 신원 복구를 강력하게 청원했다. 이태수는 이번 식년시에서 장원급제의 영예를 받았다. 채윤은 이 모든 일이 끝난 뒤 다시 한양 외곽의 허름한 주막방으로 돌아갔다. 이태수가 채윤을 찾아왔다. 이제 어디로 가겠느냐? 채윤이 고개를 들었다. 외가로 돌아갑니다. 외가에 아직 가족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묻힌 곳이 거기 있습니다. 이태수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최영석 선생의 신원이 복구되면 정부에서 보상이 나올 것이다. 집도 받을 수 있다. 혼자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내가 계속 후원을 하겠다. 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벼루를 꺼냈다. 빈 벼루였다. 먹물이 없는 벼루. 그런데도 채윤은 그 벼루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쌌다. 이태수가 물었다. 벼루에 먹물이 다 쏟아졌는데 이제 그 능력은 사라지는 것이냐? 채윤이 벼루를 내려다보았다.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처음부터 이 능력이 벼루 때문인지 아버지 때문인지 아니면 저 자신 때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억울함이 남아있는 동안 이것이 필요했고 그 억울함이 풀린 지금은 채윤이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손 안에 빈 벼루를 바라보았다. 빈 벼루 속에서 무언가가 느껴졌다. 아주 미세한 따뜻함이었다. 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 벼루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진묵연이라는 이름도 아버지가 붙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벼루에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 담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전해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제 그 힘이 사라진 것이냐? 채윤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사라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는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 목적이었겠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능력은 그것을 위해서만 있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태수가 고개를 갸웃했다. 채윤이 말을 이었다.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글씨에 거짓을 담는 자도 진심을 담는 자도 아버지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이 벼루가 아버지의 억울함 때문에 저에게 왔다면 이 벼루가 빈 지금부터는 제가 제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태수가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다. 채윤아. 예. 너는 정말 8살이냐? 채윤이 이태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살며시 웃었다. 왜요? 이태수가 고개를 저으며 혼자 웃었다. 아니다. 됐다. 채윤이 짐을 꾸려 주막을 나서는 날 아침이었다. 이태수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오왕준 대사성도 와 있었다. 그리고 유정호 노인도 와 있었다. 그들이 모두 채윤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채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채윤이 빈 벼루를 품에 안았다. 그때였다. 빈 벼루 안에서 무언가가 느껴졌다. 채윤이 벼루를 내려다보았다. 빈 벼루 안에 아주 조금씩 먹물이 다시 차오르고 있었다. 한 방울, 두 방울.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먹물이 벼루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채윤의 눈이 커졌다. 이태수도 그것을 보았다. 채윤아, 저것은. 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벼루를 가슴에 더 가까이 안으며 눈을 감았다. 먹물이 차오르는 벼루. 그리고 그 먹물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채윤이 눈을 떴다. 눈가에 맑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먹빛이 아닌 투명한 눈물이었다. 아버지가 다시 오셨나 봐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채윤은 한양대로를 향해 걸어나갔다. 그 작고 가냘픈 뒷모습이 아침 햇살 속에서 점점 작아졌다.
이태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저 아이는 8살이 아니다. 아버지가 다 가르쳐두고 간 것이다. 오왕준이 그 말을 들었다. 그렇겠지.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 한다면 그것이 벼루에서 오든 아비에게서 오든 자신의 총명함에서 오든 다를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왕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채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채윤이 사라진 대로에는 봄 햇살이 가득했다. 그 햇살 아래 조선의 한 어린 소녀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새 길을 걷기 시작했다. 글씨의 서린 색을 볼 줄 아는 눈으로 진실의 먹물이 담긴 벼루를 품에 안고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진실의 먹은 거짓을 드러낸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비의 사랑이 벼루가 되고 벼루가 딸의 눈이 되어 그 눈이 세상의 거짓을 밝혔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가장 작은 자의 진심이 가장 강한 자의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진무견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채윤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글씨에서 색을 보는 눈으로 세상의 억울한 자들의 편에서 진실을 찾았다고 전해진다. 다만 그 눈이 타고난 것인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인지 벼루에서 온 것인지는 끝내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태수는 훗날 대사원에 올라 조선에서 가장 공정한 법관으로 이름을 남겼다. 그는 어려운 사건을 맡을 때마다 책상 위에 빈 벼루 하나를 올려놓는 것으로 유명했다. 왜 빈 벼루를 놓아두느냐고 묻는 이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내가 판단이 흔들릴 때마다 이것을 봅니다. 8살짜리 아이가 이 벼루 하나로 조선의 가장 두려운 관리를 무릎 꿇렸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최영석의 신원은 영조 21년에 정식으로 복구되었다. 조정은 그의 장원급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후손에게 상당한 보상을 내렸다. 그의 이름은 식년시 장원급제자 명단에 다시 올랐다. 진무견은 그 뒤로 채윤의 손을 떠나 어디로 갔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이야기만이 전해진다. 조선 팔도 어딘가에서 억울한 사람의 눈물이 벼루에 떨어질 때마다 그 벼루 안에서 먹물이 차오른다는 이야기가. 그것이 진무견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억울한 이들은 그 이야기를 믿었다. 아비의 사랑이 먹물이 되고 먹물이 딸의 눈이 되어 세상의 거짓을 밝혔다. 그러므로 진실은 언제나 이기게 되어 있다. 비록 8살짜리 아이의 손을 빌려서라도. 글쓴이 노트.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내내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쓴 글씨에 색이 있다면 어떤 색일까? 최영석은 자신이 억울하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의 차디찬 방 안에서 손가락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자신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딸에게 남길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벼루 바닥에 글씨를 새겼습니다. 기록 보관소에 사본을 숨겨두었습니다. 자신의 진술을 꼼꼼하게 써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면서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서 그 결실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언제 태어날지도 알 수 없는 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그는 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부모는 결과를 보기 위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실을 볼 수 없더라도 씨앗을 심는 것이 부모입니다. 채윤이 그 씨앗으로 피어났습니다.
채윤이 8살에 이토록 치밀하고 용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 아이가 특별히 영리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채윤의 이야기인 동시에 최영석의 이야기입니다. 살아서 딸을 만나지 못한 아버지가 벼루를 통해 딸과 함께한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에서 글씨를 주요 소재로 삼았습니다. 글씨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글씨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서역이인 글씨는 그 사람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믿음. 채윤의 능력은 그 믿음을 극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진심이 담긴 글씨는 금빛으로 보이고 거짓이 담긴 글씨는 검붉은 핏빛으로 보인다. 이것은 단순한 초자연적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는 의지와 집중력이 극한에 달했을 때 가능한 어떤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그것을 알 수 없어서 우리는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억울해합니다. 최영석이 억울했던 것도 결국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거짓으로 뒤덮였기 때문에. 채윤이 아버지에게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벼루가 아니었습니다. 진심과 거짓을 구분하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였습니다. 그것은 벼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이었고,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채윤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 억울하게 눌린 것이 있으십니까? 진심을 거짓으로 오해받은 순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혼자 삭인 눈물이 있으십니까? 그 눈물은 반드시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먹물이 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딸의 눈에 담겼듯이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었던 전부입니다. 마이너스 야담한 모금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 드림 마이너스